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승호님의 동학제 제7권 10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9편에서는 전봉준이 김경천의 집으로 피신했다가 민복군들에게 붙잡혀 관아로 넘겨졌고 김계남도 하루 전에 붙잡혀 곧 나주로 압송되리라는 전언을 받게 되지요. 하여 이방원과 이인하는 나주로 쳐들어가자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럼 10편 속으로 함께 갑니다. 제7권 석대들의 내리는 눈. 도총장 김한섭의 한거. 강진과 장흥의 들판과 그 두 고을을 둘러싼 산줄기에는 아직 덜 녹은 눈들이 희끗거렸다. 강진현으로 흐르는 탐진강변에는 풍물을 치며 나아가는 동학군진의 물결이 도도했다. 그들의 등 뒤에 남은 장령성 주변에서는 검은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있었다. 접주들의 회의를 마치고 나온 다음 누구인가가 동원에다가 불을 질러버렸다. 동문루, 북문루, 남문루, 군관청, 장관청, 무기고들에도 불을 질렀다. 동학군은 장흥과 강진 사이에 있는 사인점 앞의 들판에 진을 친 채 병영과 나주 초토영의 동태를 살폈다. 그쪽에서는 원군이 달려오지 않았다. 나주 초토영에 들어온 관군과 일본군은 광주 장성 등지의 동학군들을 쫓아다니느라고 내려올 틈을 내지 못했다. 강진 현감은 나주로 원군을 요청하러 가고 없다는 전갈이 왔다. 성 안에는 도총장 김한섭이 유생들로 이루어진 민보군들을 이끌고 수성에 임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강진현으로 향하는 이방원은 착잡했다. 동문수학한 김한섭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어지럽혔다. 국태공 이하응도 일본군과 개화당 간의 앞잡이가 되어 있네. 이하응은 정권에 눈이 멀어 있어. 그런데 자네는 그 이하응한테 빌부터 원님 자리 하나라도 얻으려고 그렇게 동학배들하고 어울렸더란 말인가. 김한섭은 그에게 사흘이 멀다 하고 꾸짖는 서찰을 보내오곤 했다. 어린 시절 김한섭은 이방원보다 항상 한두 걸음쯤 앞장서서 글을 읽곤 했다. 이방원이 소학을 중간쯤 읽고 있을 때 김한섭은 대학으로 들어섰다. 그가 대학으로 들어섰을 때 김한섭은 중용을 읽고 그가 논어를 읽을 때 김한섭은 사기를 읽었다. 힘도 그보다 더 세었다. 씨름을 해도 김한섭이 이기고 제기를 차도 김한섭이 이기고 자치기를 해도 또한 김한섭이 이겼다. 어린 시절 김한섭의 꿈은 병조 판서였다. 그렇지만 그는 매관매직의 사태를 비웃으며 강진으로 옮겨가서 도제 양성을 하며 살고 있었다. 이방원이 선대로부터 이어내려온 듬직한 부로 말미암아 느긋하게 살고 있을 때 김한섭은 항상 치열하게 살고 있었다. 세상을 바로 보게나. 운영궁 사람이 아니면
제대로 유난에 처한 나라를 구할 사람이 없네. 내가 동학도인들하고 손을 잡은 것은 운영궁 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일세. 이 유난에 처한 나라를 위해서는 운영궁 말고는 어떠한 대안도 있을 수가 없단 말이네. 백성들을 미혹 속으로 이끌어가려 하는 동학배들이 관군과 일본군을 물리친 다음 한양성을 점거하면 자네의 생각대로 운영궁 쪽에다가 정권을 줄 듯 싶은가? 천만의 말씀이네. 그들은 기득권을 가진 부자나 양반 계층 사람들을 모두 처단할 것이야. 만석군 부자인 자네도 그들 손에 죽고 나도 죽네. 자네가 비록 그들과 뜻을 함께하고 종들을 다 속량시켜주고 근동 사람들한테 땅을 나누어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먹물든 자네를 그대로 두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야.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도를 무너뜨리고 무법천지를 만들 것이요. 곧 해는 없고 깜깜한 어둠만 남게 만들어 놓을 것이야. 이방원은 그동안 김한섭과 서찰로 주고받은 사연들을 생각했다. 그는 김한섭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함께 서울로 진격하자고 설득을 해야 한다고 이방원은 생각했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동학군은 강진성을 둘러쌌다. 이방원은 성문 앞에 이르러 성문문을 향해 소리쳤다. 체구가 큰 만큼 이방원의 목소리는 독을 울려 나오는 것처럼 우렁찼다. 나 이방원이다. 너희 도총장 김한섭을 나오라고 하여라. 우리는 고산 임원회의 문화에서 함께 수학을 한 벗들이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주고받을 이야기가 있느니라. 성 안쪽에서 김한섭이 이방원을 향해 소리쳤다. 김한섭 또한 체구가 우랑한 만큼 목소리가 웅숭 깊으면서도 컸다. 이방원은 들어라. 너는 사문난적들과 회동하면서 상감의 명을 거역한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이더냐. 이방원은 어서 무기를 버리고 대제하도록 하여라. 이방원은 다시 성문을 향해 소리쳤다. 이제 우리의 적은 이 나라의 관군이나 유생이 아니다. 우리는 고륙 상잔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 궁성을 점령하고 우리 상감을 위협하고 있는 일본군이고 또 그들과 결탁한 개화당의 무리들일 뿐 우리 백성이 적일 수는 없다. 김한섭은 어서 총뿌리를 거두고 의병으로 나선 우리와 뜻을 함께하도록 하자. 그 말에 대한 대답이 날아왔다. 그것은 말이 아니고 화승 총소리였다. 동학군 쪽에서는 방총으로서 대응을 하였다. 김한섭이 수성군들에게 악을 쓰듯이 독전을 했다. 그러나 성곽 뒤에 숨어 총질을 하고 있는 수성군들은 한 번도 싸움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몇 방씩 총을 놓다가 동학군들의 총철환들이 어지럽게 날아들어 튕기자 겁을 집어먹고 도망을 쳤다. 김한섭이 도망치지 말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동학군들을 향해 총질을 하고 있는 것은 그의 제자들 몇 분이었다. 김한섭은 패전을 눈앞에 두자 분연히 성곽 앞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방원을 향해 소리쳐 말했다. 스승과 상감과 성현의 가르침을 배신한
역적 이가놈아! 이 성을 점거할진대 먼저 나를 내 화승총으로 쏘아 죽여라. 이방원은 옆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부하들에게 방총을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김한섭을 사로잡아 회유할 참이었다. 한데 20남은 걸음쯤 떨어진 곳에 엎드려 있는 천갑수가 김한섭을 향해 총알을 쏘아 날렸다. 김한섭은 한쪽 어깨에 총알을 맞은 채로 북방을 향해 사배를 하였다. 방종하지 말아라. 총을 거두어라. 이방원이 소리쳤지만 김성분과 한털부차가 연달아 방총을 했다. 총철환들이 김한섭의 몸과 머리를 관통했고 그는 성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김한섭의 제자들도 김한섭처럼 성곽 기위에 올라 소리쳐 이방원과 동학군들의 소행을 비난하고 욕하다가 총철환에 맞아 죽어갔다. 이방원은 달려가서 김한섭을 끌어안았다. 이 사람, 오놈! 자네 이렇게 가면 안 돼. 나하고 같이 한양으로 가야 돼. 김한섭은 입과 코로 피를 흘리면서 이방원을 노려보며 이공, 지금이라도 얼른 마음을 돌려 하고는 말을 다 맺지 못하고 온몸에 질풍 같은 경련을 일으키며 숨을 거두었다. 접주들이 도인들에게 성벽을 넘어가라고 명령했다. 오래지 않아 성문들이 활짝 열렸다. 동학군들이 물밀듯이 쳐들어갔다. 수성군들은 민가로 숨어들기도 하고 공의 뒤쪽의 동산으로 달아나기도 했다. 동학군들은 그들을 뒤쫓아 찔러 죽였다. 무기고와 양곡 창고를 접수하였다. 공회들을 불질렀다. 성 안의 민가들에게도 불을 질렀다. 수성군에 참여한 사람들의 집이었다. 강진고을의 동학 도인들은 그동안 집강소 설치도 하지 못한 채 수성군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온 한풀이를 했다. 수성군들을 추적하여 짓밟고 죽였다. 떨어지는 병영성. 고이철은 슬펐다. 그는 악산이 사람 죽이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악산이 죽창으로 찌른 것은 의관을 정죄한 한 노년의 남정네였다. 고이철은 그 남정네의 모습에서 아버지 고참봉을 떠올렸다. 그 노년의 남정네는 오른손에 환도를 빼어들고 있었다. 밀려드는 동학군들을 피해 뒷걸음질을 치다가 동학도인 한 사람의 칼에 옆구리를 찔려 넘어졌다. 가시 벗겨졌다. 그 노년 남정네는 자기의 칼로 동학군 한 사람의 목도 쳐 죽이지 못하였다. 칼을 휘둘러 보지도 못하였다. 악사는 이미 칼을 맞고 쓰러진 그 남정네의 가슴을 찌르고 또다시 찔렀다. 악사는 언제부터 그렇듯 사람 죽이기에 이골이 났을까? 그의 눈에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양반들한테 그렇게 무지막지한 복수를 하고 있는 듯 싶었다. 악사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고이철이 악산을 향해 소리쳤다. 악산은 고이철을 힐끗 돌아보고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웃으려고 했다. 한데 웃어지지가 않았다. 악사는 수성군을 쫓아가는 평산의 뒤를 따라 달려가 버렸다. 흠! 하고 악사는 고이철을 비웃었다. 내 놈의 집구석은 이미 끝장이 났다. 내 놈의 집은 불타버렸고 농토는 우리들이 모두 찢어 나누어 가졌다. 내 놈한테 붙어보아야 생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평사는 악산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았다. 그는 가능하면 자기의 손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은 자가 악귀로 변해서 그를 쫓아다닐 터이였다. 그랬다가 우산도에 숨겨놓은 안씨와 그녀가 키우고 있는 그의 아들에게 가서 붙을 터이였다. 평사는 늘 악산에게 저놈 찔러 죽여.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다. 우리 상또들 피나 빨아먹는 짐승들이다. 저런 것들이 싹 쓸어 없애버려야만 개벽세상이 온다. 개백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활개치면서 하는 세상이다. 하고 속삭여주곤 했다. 평사는 언제부터인가 고이철을 피하곤 했다. 자기가 고일평의 아내 안씨를 업어다가 살고 있는 것을 고이철이 미워할 듯 싶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던가. 고일평은 고이철의 이복형인 것이었다. 고이철이 아무리 고일평을 증오하고 저주하네 어쩌네 저쩌네 하여도 막다른 길에 이른다면 고이철은 자기네 종들보다 고일평을 위하게 될 듯 싶었다. 고이철은 앞장서서 달려가는 평산과 악산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탄식했다. 불시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업보를 생각했다. 그는 이때껏 총 한 방도 쏘지 않았다. 군진의 맨 뒤에 처져 따라다니기만 했다. 그는 진저리를 쳤다. 동학군들의 기세는 태풍처럼 드세었다. 벽사역과 장령성과 강진성은 해일에 허물어지는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졌다. 동학군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싶었다. 동학군들이 모두 미쳐 있다 싶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잘 이긴 것이라고 손자는 말했다. 그러나 동학군들은 이제 개벽 세상을 불러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직 잔인하게 죽이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듯 싶었다. 그들은 죽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다. 동학군들은 이성을 잃었다. 일단 성을 점거한 다음에는 너그러워져야 할 터이었다. 동학군 진영에서는 오래전부터 항복한 자는 죽이지 않아야 한다는 강령이 있었다. 그런데 항복을 한다고 무릎을 꿇고 비는데도 목을 쳤다. 도망가는 자들의 등을 총으로 쏘아 죽였다. 어린아기도 죽이고 노인도 죽였다. 겁탈 당하지 않겠다고 한거하는 안악도 죽였다. 고이철은 내덕도 도인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죽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고이철의 말을 아랑곳하려 하지 않았다. 악사는 군진의 맨 뒤에 처진 채 따라다니기만 하는 고이철이 무력해 보였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 같지가 않았다. 소극적이고 용기도 없고 민활하지도 않은 고이철이 바보스럽게 느껴졌다. 용맹스럽게 앞장서서 뛰어다니며 소리쳐대는 홍순서만 드높은 산봉우리 같아 보였다. 평산도 고이철이 바보스럽게 느껴졌다. 고이철처럼 무기력해가지고 어떻게 성을 점령하고 또 한양으로 밀고 올라갈 수 있단 말인가. 피를 흘리지 않고 어떻게 개벽 세상을 불러올 수 있단 말인가. 양반의 피가 섞인 사람은 어디가 다르든지 다르다. 개벽 세상이 오면 고이철 같은 사람도 죽여 없애야 할지도 모른다. 그날 밤 동학군은 병영으로 진출하였다. 병사 서병문은 우후 정규찬에게 성을 맡기고 인부만을 안고 나주 초토영으로 원군을 청하러 간답시고 달아나 버렸다. 그날 저녁 무렵에 동학군은 병영성 외곽을 둘러싼 채 밤을 새웠다. 이튿날 이인한 접과 홍순서 접은 작천면 군자마을을 거쳐 성으로 압축해 들어갔다. 이사경 접은 수인산 쪽에서 목책을 넘어 공격하고 김방서, 구교철 접은 동문을 치고 들어가고 이방은 김학삼 접은 북문을 치고 들어갔다. 수성을 하던 영군들은 들쥐 떼처럼 근처의 산속으로 달아나다가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죽창이나 칼에 찔려 죽기도 했다. 우후 정규차는 가까이 따르는 신복들과 함께 동학군 진영으로 돌진에 들어가다가 죽고 전도정 박창현은 부하 5과 함께 대포를 쏘다가 가까이 접근해온 동학군들의 총에 맞아 죽었다. 군기관인 김두흡은 무기고를 지키다가 그것을 접수하려고 몰려드는 동학군들의 총에 맞아 죽었다. 동학군들은 죽은 병영 군사들의 피 묻지 않은 군복을 벗겨서 껴입었다. 죽은 병영군들의 시체들은 모두 알몸뚱이가 되었다. 악사는 한 군사의 웃옷 하나만을 벗겨 입고 그들의 총 한 자루를 어깨에 걸친 채 평산의 뒤를 따라다녔다. 평산은 죽은 전도정 박창현의 모자와 털조끼를 벗겨 입고 다녔다. 회군. 어째서 다시 장흥으로 가는 것이오? 악산이 평산에게 불평스럽게 말했다. 병영성 안에서 하룻밤을 지낸 다음 영암을 거쳐 나주로 밀고 들어간다던 동학군진은 장흥 쪽으로 회군하고 있었다. 장흥으로 돌아가는 동학군들 가운데에는 양곡 자루를 짊어진 사람들이 많았다. 병영성 창고에서 퍼담은 것이었다. 워낙 많은 수의 도인들이 몰려다니므로 한 곳에서 잠깐 머무르던 그곳의 양곡이 동나버리곤 했다. 양곡이 동나서 다음 길을 굶게 될지도 모른다는 강박이 그러한 꾀를 내게 만들었다. 외놈들이 이리로 오고 있단다. 참, 외놈들이 그렇게 무서운가? 평사는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장흥에 머물고 있을 때 기회를 보아 도망을 쳐서 우산도의 안씨에게로 가버리고 싶었다.
장령성에서 하룻밤 자고 유치를 거쳐서 영산포, 나주로 들어간단다. 외놈들 헛걸음질 하여 놓고 나주를 치려는 것이오. 사실이었다. 접주들은 한쪽은 유치를 거쳐 천천히 나주로 들어가고 다른 한쪽은 좀 더 걸음을 빨리 하여 능주, 화순을 거쳐 남평을 거쳐 나주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렇게 군진을 옮기면서 풍물을 쳐 기세를 돋구고 연전연승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로 했다. 능주, 화순, 광주 인근에 흩어진 손아중 접과 최경선 접들을 끌어모으자는 전술이었다. 이유함은 접주들의 그러한 작전 계획이 미덥지 않았다. 동학군들은 조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 짜임새도 없었다. 등에 부적을 붙이고 있지도 않았고 공격해 들어갈 때면 주문을 외지도 않았다. 다만 함성을 지르곤 할 뿐이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다. 이러한 군사력으로 어떻게 나주성을 빼앗을 수 있단 말인가. 나주 목사 민족렬의 수성군은 막강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거기다가 일본군들까지 가세해 있었다. 그들의 회전식 기관 총탄과 야포의 포탄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이 싸움을 이렇게 성급하게 치러서는 안 됩니다. 잠시 흩어져 숨어 있으면서 일본군들이 가지고 있는 기관총과 야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오합지졸인 동학도인들로서는 그들과 똑같은 기관총과 야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길까 말까 한 싸움입니다. 저들은 조련이 잘 되어 있고 조직적이고 전술에 능합니다. 우리는 금뜨고 조직적이지도 않고 무기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싸움을 계속하면은 공주에서와 똑같이 무참하게 패하고 맙니다. 접주회의에서 그렇게 주장하십시오. 이유함은 이인안에게 간절하게 말했다. 나도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인들이 이렇게 운치패 있을 때 나서서 전대장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는 패하여 흩어져 달아났다가 이리로 이렇게 모여든 도인들을 고마워하고 또 막연하나마 이들에게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되든지 해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이인안은 별로 자신 없는 소리로 말했다. 기관총을 가지기 전에는 안 됩니다. 말려야 합니다. 일본군의 최신식 무기를 경험한 접주는 이접주 어른뿐입니다. 다른 접주들은 일본군과 관군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지금 이리로 오고 있는 일본군들과 관군들을 지난번 장성과 황토제에서 전주성에서 홍계운의 경군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함이 말했다. 지금 그 기관총을 어디서 어떻게 구한단 말이냐? 그것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 듯 싶었다. 이인안의 얼굴은 침통해 있었다. 맞고 붙는 수밖에 없다. 일본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을 무조건 둘러싸고 밀고 들어가서 그 기관총하고 야포하고를 빼앗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을 강화해야 한다. 이인안은 퉁명스럽게 말을 했고 접주회의에서 같은 주장을 폈다. 나주성에 있는 관군들과
왜군들은 병영성에 있는 군사들처럼 허술하지 않습니다. 왜군들과 실전을 치러본 접주는 이인한 뿐이었다. 일단 모든 도인들의 등에 부적을 붙이도록 하고 주문을 외우도록 합시다. 공격을 할 때 주문을 열심히 외우면은 하늘님의 조화로 총알이 우리 몸을 피해 달아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줍시다. 접주들은 모두 그렇게 하자고 했다. 한데 부적을 써붙일 종이를 구할 수 없었다. 대신 군포를 잘게 쪼개 써서 붙였으면 좋겠다는데 그것도 구할 수 없었다. 접주들은 먹과 붓을 구해다가 등에다가 부적을 그려주었다. 그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하는 사람은 하고 차례를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들은 하지 않았다. 그냥 주문만 부지런히 외기로 했다. 장흥에서 하룻밤을 새우고 유치와 능주 쪽으로 올라가려던 동학군은 또 그 계획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그쪽에서 관군과 일본군이 동학군을 토벌하기 위해 밀고 내려오고 있는 것이었다. 고일평은 청지기 장기수와 종 꺼무기와 덕산이와 영산이를 데리고 우산도로 갔다. 고일평은 어깨에 화승총을 메고 허리에 환도를 찼다. 천해산이 내준 소맹선 한 척을 타고 갔다. 장흥읍 남산 골짜기에서 떨어진 고일평과 이바우와 지역보는 크게 다친 데 없이 살아났다. 신방현만 한쪽 발목을 삐었을 뿐이었다. 그 죽을 고비를 겪은 다음 고일평은 대담해졌고 찬인해졌다. 동학도인들을 피해 회령진으로 왔을 때 화월이는 어디로인가 나가버리고 없었다. 천하산에게로 가서 화월이를 붙잡아 달라고 했다. 그런데 천해산이 그에게 화월이는 친정일 간다고 갔소. 부인이나 찾으러 가시오. 하고 말했다. 우산도에서 고변이 들어왔소. 고일평 어른의 부인이 거기에 숨어 있다고. 내덕도와 대흥과 고읍면 일대는 뒤숭숭해졌다. 수군 만호가 좌수영 군사들 50여 명과 민보군들의 도움을 얻어 관내를 장악하고 있었다. 출진하지 않고 있는 동학도인들과 출진한 도인들의 가족들을 잡아다가 물고를 내고들 있었다. 수군과 민보군들의 기세가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 그들이 보이면 사람들은 도망질부터 쳤다. 고일평의 아버지 고참봉은 시름시름 알아 누워 있었다. 동학도인들이 그의 집안을 뒤지고 창고의 양곡들을 꺼내가고 땅을 분배하고 과부도 아닌 며느리 안씨를 보쌈하듯 납치해가고 집에 불을 지르고 어쩌고 하는 통에 우라병이 난 것이었다. 고참봉은 문득 소스라치게 놀라고 부들부들 떨며 헛소리를 하곤 했다. 밤이면 깊은 잠을 자지 못했고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만 들려와도 벌떡 몸을 일으키면서 피에 달아나고 했다. 고읍면과 대흥면에 영험하다는 의원에게서 약을 지어다가 다려 장복을 시키곤 하는 것이었지만 효염이 없었다. 그는 밤염을 잃었고
기운을 차리지 못하였다. 날이 갈수록 수척해 갔다. 눈이 퀭해졌고 빼빼 말라갔다. 이미 오래전부터 반신불수가 되어 있는 고일평의 어머니 박씨의 얼굴에는 오히려 생기가 돌았다. 밥을 더 많이 먹곤 했고 피둥피둥 살이 쪄갔다. 고이철의 어머니 연씨와 작은 년이 그들의 약시씨를 하고 있었다. 고일평은 그의 집안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주길 참이었다. 맨 먼저 안씨부터 죽이리라 했다. 그는 종 덕산과 잘숙이 부부를 데려다가 문간방에서 살게 해놓고 안씨를 잡으러 갔다. 고일평 일행이 우산도 남서쪽 해변에 배를 대자 머리칼 반백인 남정네가 그들을 맞았다. 움막집의 주인 남정네였다. 안씨가 자기의 집에 은신해 있다는 것을 밀고 한 것이 그 남정네인 것이었다. 저것이 우리 집이오. 나는 모르는 체 하고 저쪽 물머리에 가 있을래니께 저 집 헛간에 들어가서 그 여인네를 잡아가도록 하시오. 그 남정네는 고일평에게 말을 하고 옆을 스쳐가려고 했다. 고일평은 남정네에게 엽전 한 꾸러미를 건네주었다. 남정네는 고일평에게 굽실거렸다. 알상투에 꾀죄죄한 입성인 그 남정네는 재빨리 물머리의 자갈밭을 건너서 곰솔숲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종 덕산과 꺼묵이 움막집 헛간에서 안씨를 끌어냈고 영산이 아기를 안고 나왔다. 너희들 왜 이러느냐? 안씨는 종 꺼묵과 덕산에게 호통을 쳤다. 그러나 사리밖에 고일평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무릎을 꿇고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나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그렇지만 이 아이한테는 죄가 없습니다. 평산이 돌아오거든 그 사람에게 주고 키우도록 해주십시오. 고일평은 꺼묵과 덕산에게 소리쳤다. 제 요망한 것을 꼼짝 못하게 결박하여라. 덕산과 꺼묵이 준비하여 온 새끼줄로 안씨를 결박했다. 안씨는 반항하려 하지 않았다. 고일평이 아기를 안고 있는 영산을 향해 그리고 저 어린 것은 영산이 내 놈이 안고 가서 저 바닷물 속에다가 쳐 넣어버려라 하고 명령했다. 영산은 멀거니 고일평을 건너다 보았다. 안씨가 고일평을 향해 애원하였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저 아기한테 무슨 죄가 있겠사옵니까? 저는 갈갈이 찢어 죽여도 좋습니다만 저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평산이한테 줘서 키우게 하십시오. 선생님, 제발 아시머님 말씀대로 이 아기는 살려주도록 하여 주십시오. 영산이 어눌하게 떠듬거렸다. 덕산과 꺼묵도 영산을 따라 말했다. 안씨가 다시 울면서 고일평에게 통사정을 했다. 고일평은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하려 하지 않고 가자 하고 명령했다. 그년을 저 배에 실어라.
회량진 군관청에까지 끌고 갈 것이니라. 인정사정을 두었다가는 너희 놈들을 반송작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니라. 꺼묵과 덕산이 안씨를 배에 실었다. 영산이 아기를 안고 배에 올랐다. 맨 나중에 고일평이 올랐다. 그때 섬의 안쪽 연안에서 무른개의 물머리 쪽으로 늙은 아낙 한 사람이 걸어오다가 그 꼴을 보고 넉장거리를 했다. 아낙은 반사적으로 그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는지 짐작을 하였고 자기의 영감을 욕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저 썩어 자빠질 인사. 기어이 그 불량한 심술보를 터뜨리고 마르구먼. 아이고. 저승에 간 새끼 장례를 생각해서라도 이래서는 안 되는디. 아이고. 발을 굴러대는 안악을 두고 배는 회령진을 향해 떠나갔다. 꺼묵이 노를 저었고 덕산이 삿대를 짚었다. 회령진 그의 집으로 오자 화월이가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고일평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친정에 갔다가 온 것을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 고일평은 안씨를 방 안에 가두어 놓고 덕산을 시켜 목수 한 사람을 불러왔다. 부엌방 창문과 방문의 팔뚝 굵기의 창살을 촘촘하게 덧대어 붙여달라고 청했다. 목수는 문 밖에다가 감옥처럼 목책을 만들어주고 돌아갔다. 고일평은 덕산에게 자물쇠를 구해오라고 말했다. 어르신, 이 무슨 해괴한 짓이옵니까? 화월이 말렸지만 고일평은 내가 아랑곳할 일이 아니니라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고일평은 안씨를 그 방 안에 짐승같이 가두고 자물쇠를 채워놓았다. 그 열쇠를 허리띠에 찼다. 종들에게 단단히 단속을 하라고 했다. 내 전형과 전현의 아기를 굶겨 죽일 것이니라. 만일 밥 한 덩이, 물 한 사발이라도 넣어주었다가는 들킨 날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니라. 그리고 밤이고 낮이고 대문을 굳게 닫아 걸되 내 허락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집안에 들여놓아서는 안 될 것이니라. 알겠느냐? 종들은 그렇게 하고 말고 할 것이 있느냐고 하며 허리를 굽실거렸다. 고일평은 화월이에게도 단속을 했다. 화월이는 고일평에게 통사정을 했다. 어르신, 아실마님 풀어주십시오. 부디 자비를 베푸십시오. 고일평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를 갈면서 화승총을 겨누어 보기도 하고 그것을 손질하기도 했다. 탄약을 조심스럽게 간수하고 쑥솜을 건조시키고 부시와 부싯돌을 쌈지에 넣고 돌돌 말아 놓곤 했다. 그 화승총과 환도를 머리맡에 놓고 잤다. 그리고 아침 일찍이 영산을 앞세우고 뒷산 분지로 가서 방총 연습을 하고 왔다. 영산을 뒷방에서 자게 하고 그는 안방에서 화월이와 함께 잤다. 덕산과 잘숙이는 문간방에서 자게 했다. 이틀째 되는 날 안씨는 탈진에 쓰러졌다. 아기는 나오지 않은 젖을 빨아대다가 악을 쓰고 울어댔다. 나으리,
저는 죽어도 좋으니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저더미한테 주든지 어느 남모르는 집에 업동이로 주어버리든지 하십시오. 이 아기한테는 아무 죄도 없사옵니다. 나으리, 제발 이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안씨는 피 맺힌 소리로 애원했다. 고일평은 송판들을 가져다가 방문 밖에 대고 못질을 했다. 뒤쪽의 창문에도 송판을 대붙였다. 영산이 울면서 통사정을 했다. 새님, 살려주십시오. 너무 끔찍하옵니다. 아시마님과 저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이제 저만큼 오랫동안 굶었으면 죄를 받을 만큼 받은 셈이 되었을 것이옵니다. 아시마님께서도 잘못을 깨달으셨을 것이옵니다. 덕산이 부부도 애걸했다. 새님, 아시마님 용서해 주십시오. 풀어주진 않더라도 끼니마다 밥은 넣어드리도록 해주십시오. 내 놈들이 뭘 한다고 그 주둥아리를 놀리는 것이냐. 고일평은 호통을 쳤다. 영사는 그래도 엎드려 빌면서 통사정을 했다. 덕산과 찰숙이도 무릎을 꿇고 빌어댔다. 고일평은 영산을 발길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쥐어질렀다. 덕산과 찰숙이를 몽둥이로 후려쳤다. 어르신, 저렇게 죽어가게 되면 죄를 받습니다. 밥과 물이라도 좀 들여주도록 하십시오. 화월이가 통사정을 했다. 고일평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그러면 하루 꼭 한 끼씩만 넣어주도록 하거라. 만일 한 치 어김이라도 있어서는 물고를 내줄 것이니라. 고일평은 목수를 불러다가 밥그릇과 물그릇이 겨우 들락거릴 수 있는 구멍 하나를 자그맣게 내놓도록 했다. 석대혈전. 능주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개칠이는 가슴이 설레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나주 초토영에서 선발대로 장흥에 파견되는 통이영병군과 일본군의 길 안내를 하고 있었다. 와타나베 이에야스 중위는 이번에 동학배들을 진압한 다음에는 개칠이 상을 우리 일본군 정보국에서 근무를 하게 하겠소문이다. 내 말 한마디면 다 되문이다. 하고 말했다. 와타나베 중위가 동이영과 경리청은 물론 군국무처까지도 다 휘어잡고 뒤흔들고 있으문이다. 선무영 신종해란 자도 와타나베 중위 앞에선 고개를 숙이문이다. 우리 대일본군 정보국으로 전보되는 것을 축하하문이다. 와타나베 중위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요시노 타로 소위가 개칠이에게 속삭였다. 개칠이는 눈을 끔뻑거려 보았다. 꿈은 아니었다. 자기를 괄시한 사람들을 떠올렸다. 내 놈들한테 보아란 듯 한번 휘저어댈 것이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어보곤 했다. 새 하늘이 열리고 있었다. 혼자서 산 위로 올라가서 나는 대일본군 정보국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 하고 목청껏 소리치고 싶었다.
조선의 모든 땅과 하늘을 통째로 움켜쥔 듯 싶었다. 그는 통이영군의 교장 황수옥을 비웃었다. 개칠이를 바라보는 황수옥의 눈길이 곱지 못했다. 제놈의 눈길이 곱지 못하면 어찌할 터인가. 황수옥은 개칠이가 일본군 와타나베 중위에게 필요 이상으로 굽실거린다고 여기는 듯 싶었다. 제놈은 별 수 있는가? 와타나베 중위의 눈치를 살피면서 눈길이 부딪히기만 하면 허연 이를 드러내고 웃곤 하는 제놈의 얼굴은 꽃인 줄 아는가? 언젠가는 저놈의 콧대를 밟아버리고 말리라고 개칠이는 생각했다. 황수옥이 이끄는 선발대 19명과 정보 장교인 와타나베 이에야스 중위를 위시한 일본군의 선발대 11명은 개칠이의 길 안내를 받으며 장흥으로 가고 있었다. 개칠이는 오소리와 석도리를 데리고 있었다. 오소리와 석도리는 나주 초토영으로 원군을 청하러 갔다가 개칠이에게 붙잡혔다. 벽사역으로 가지 말고 나를 따라다녀라. 앞으로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일본군한테 붙어야 한다. 일본군들은 그야말로 신출귀몰한다. 너희들 나를 잘 만난 줄 알아라. 조선 땅 안에서 꼼지락거리고 있는 저 동학배들은 이제 장흥부의 동학배들 뿐이다. 장흥부만 진압하고 나면은 그 조선의 땅덩어리가 온통 일본 군인들의 소나기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 내 밑에 있으면서 잘만 하면은 통이영이나 경리청에서 장교 노릇을 하게 할 수 있게 해주마. 앞으로는 역졸 노릇도 해먹고 살 수가 없게 된다. 멀지 않아서 역졸들을 싹 없애버리고 역 자체를 폐해버릴 것이다. 오소리는 개칠이에게 불임을 당한다는 사실이 매우 자존심 상했다. 그렇지만 와타나베가 손을 잡아 흔들며 앞날을 보장하겠다고 하자 그에게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했다. 석도리는 눈물까지 질금거리면서 어련히 하시겠습니까요? 하고 말했다. 개칠이는 오소리와 석도리를 하루 전에 장흥으로 들여보냈다. 동학배들의 수가 어느 정도이며 그들이 어디에 어떤 모양새로 주둔해 있는지 알아오라고 일렀다. 석도리는 오소리와 동학군들의 차림새를 한 채 떠났다. 개칠이는 그들과 피제 아래 주막거리에서 만나기로 약조를 했다. 토벌군 선발대는 능주에서 1박을 하고 하루 더 머무르는 채 하다가 문득 출발하였다. 그들이 피제 밑에 주막거리 근처 숲속에 이른 것은 한밤중이 미처 되지 않았다. 장흥부의 정황을 살펴가지고 온 오소리, 석도리는 그들보다 한 발쯤 늦게 당도했다. 동학군들은 세 곳에 분산되어 있다고 했다. 행원 앞들에 한 무리가 있고 벽사역 앞들에 건산 뒷등에 다른 한 무리가 있고 또 다른 한 무리는 남문 밖 들판에 운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개칠이가 길 안내를 하는 토벌군 선발대는 꼭두 새벽에 피제 및 주막거리를 출발하였다. 용계면의 기역산을 오른쪽에 끼고 용반 마을을 지나 건산 뒷등을 마주 바라보는 벽사역 관덕정 쪽에 나지막한 동산에 이르렀다. 바야흐로 동이 트고 있었다.
건산 뒤뜰 남쪽에 나지막한 능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군 3천여 명이 차일을 치고 노숙을 하고 있었다. 벽사역 마을과 건산마을, 향양마을, 정천마을에 흩어져 자기도 했다. 건산 뒷등의 북쪽 능선에는 동학군들의 차일이 없었다. 북풍이 매섭게 닿고 있는 까닭이었다. 와타나베는 인솔해온 병력을 두 패로 나누었다. 일본군이 가지고 온 회전식 기관 총수 2명과 일본군 소총수 5명, 통이형 소총수 5명을 요시노 타로와 오소리에게 주면서 건산 뒷등의 북쪽 능선을 타고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였다. 기관총을 한가운데 놓고 소총수들을 새가 두 날개를 펼치는 형국으로 배치하였다. 비록 기관총 한 자루와 12명의 군사력이었지만 그들의 화력은 동학군들의 그것에 비하여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우리 쪽에서 사격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사격을 개시하라. 그것은 6시 정각이 될 것이다. 와타나베 중위는 요시노 타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게치리와 교장 황수욕과 석도리와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남문 밖으로 갔다. 게치리는 석도리의 말을 참작하여 병력들을 석대 위의 바위 틈과 남문 쪽 등성이에 드문드문 점을 찍어 놓듯이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와타나베에게 물었다. 미명 속에서 지형지세를 둘러보고 난 와타나베는 게치리의 말대로 일본군 소총수 10명과 통이형 소총수 10명을 두루 섞어 배치하였다. 와타나베 이에야스 중위는 시계를 들여보다가 6시 정각에 사격 명령을 내렸다. 일본군들과 통이형 군사들은 차일속과 민가들을 향해 총을 갈겨댔다. 남문 밖의 동학도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석대들로 흩어져 달아났다. 탐진강의 서쪽 둑을 따라 순지뜸 쪽으로 달아났다. 자울제를 넘어가려는 것이었다. 건산 뒷등에 배치된 일본군과 관군들도 일제히 총을 쏘아댔다. 그곳의 기관총은 콩 볶는 듯한 소리를 냈다. 잠에 취하여 있던 동학군들은 선잠이 깨어 허둥지둥했다. 흩어지는 그들을 향해 기관총과 소총들이 불을 뿜어댔다. 선잠에서 깨어난 동학군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어쩌고 할 새도 없이 평화 앞들과 탐진강 동쪽 둑 주변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일부는 곰제 쪽으로 도망가고 다른 일부는 사자산과 억불산 사이로 도망가고 또 다른 일부는 자푸지제 숲속으로 달아났다. 기관 총수들은 건산 뒷등의 동학군들이 모두 흩어져 달아나자 벽사역 서북쪽의 행원 앞들에 있는 동학군들을 공격했다. 그곳의 동학군들은 기관총 소리에 놀라 용계면과 유치와 바람제 쪽으로 도망쳤다. 해가 제암산과 사자산 사이로 떠올랐다. 20여 구의 시체와 대환포와 화승총과 환도와 죽창들이 건산 뒷등 위와 아래들에 널려 있었다. 남문 밖에는 30여 구의 시체와 화승총과 환도들이 널려 있었다.
와타나베 중이와 게치리는 남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왔고 요시노타로 소유는 동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와 동문의 문루 위에 기관총과 소총수들 셋을 배치하고 남문 주변의 성곽귀에 소총수 10여 명을 배치해 놓고 일본군과 관군의 본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어찌된 일인지 자울제와 자푸지제와 곰제와 사자산과 바람제와 유치 쪽으로 달아난 동학군들은 반격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날 하루 동안은 불안한 고요가 장령성과 석대들과 벽사역 마을과 건산 주변과 평화 앞들에 번져 있었다. 억불산과 제암산과 사자산과 장원봉은 불안한 듯 숨을 죽이고 있었다.